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가 3억 5천만 원가량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온라인 쇼핑 부상에 대응해 오프라인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초저가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지상파 3사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김혜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내렸습니다.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부동산 규제가 여전히 효과를 보고 있고 3기 신도시 발표 등 정부의 수도권 공급 계획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음마아파트. 지난달 중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7억 원에 팔렸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3억 5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송파구 잠실 일대도 마찬가지. 3개월 전보다 2억 원가량 내린 급매물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하락했습니다. 전주보다 0.09% 내리면서 5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4구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내림폭이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종로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른바 계단식 하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매물이 등장하면서 하락한 호가가 유지되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안 돼 가격이 더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3기 신도시 발표 등 수도권 공급 계획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 시세는 약세가 예상되고요. 특히 이제 명절 전에는 큰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서울 전셋값은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되는 등 입주 물량이 늘면서 0.12%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기해년 증시가 문을 연 지 이틀째인 오늘 코스피가 2,000선이 깨졌습니다. 2,0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2개월 만입니다. 2,000선이 무너지며 불안하게 출발한 증시는 장중 한때 2,010선을 회복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 끝내 반등하지 못한 채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상황 증시 이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새해 개장 둘째 날인 오늘 증시는 출발부터 불안했습니다. 코스피 2010선은 9시 개장과 동시에 무너졌고 이후 불안하게 유지되던 2,000선도 오전 10시께 깨져버렸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전일 대비 0.81% 하락한 1993.70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와 애플 실적 하향 조정이 꼽힙니다. 미국장이 끝난 이후에 애플이 실적 하향 조정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 하향 조정 원인이 중국 경기 둔화가 생각 외로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근거를 들었었거든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아시아 증시 오늘 조정장의 주된 원인이었고요.
중국 등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은 우리 증시는 장마감을 10여 분 앞두고 1991.65까지 하락하는 등 끝까지 흔들렸습니다. 개인이 618억 원, 외국인이 1024억 원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1686억 원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2000선 붕괴로 우려를 더했지만 낙담하기는 이릅니다. 내일 코스피 2000선이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떨어진 거 좀 많이 좀 과도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단시간 내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발 매수세 자체가 유입이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오늘 전일 대비 1.85% 하락한 657.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요즘은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신선식품까지도 온라인으로 싸게 구매하기 쉬워지면서 마트나 백화점을 차지할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기존 오프라인 유통사들도 온라인 상품만큼이나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저가 가격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한 글로벌 경영전략 자문 기업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미국과 유럽의 초저가 업체 성장세는 온라인 시장 다음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신세계그룹도 이를 올 한 해 최대 화두로 삼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초저가 시장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990원짜리 전복과 삼겹살을 내놓는 등 신세계만의 가격 모델을 개발해 현재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소비자들을 붙잡아 오프라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초저가와 프리미엄 두 형태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은 결국 도태될 것이라며 경영 화두로 중간은 없다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오늘부터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마다 3가지 신선식품을 선정해 반값 수준에 제공하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중에서도 매월 특가 상품 10가지를 선보이는 이른바 국민가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체 브랜드인 PB상품과 대규모 사전 기획 상품군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이마트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할인 행사 비용이 주요 유통 3사 중 가장 많고 할인 행사 횟수도 10배 이상 많아 업계 1위인 상황에서 상품 개발 및 제조 단계에서부터 이마트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PB와 가공 단계에서부터 직영 미트센터 등 유통사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기획한 상품이어야 유통 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와 이마트는 앞으로 함께 단독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에어프라이어 등 트레이더스의 기존 인기 상품들은 이마트에도 입고돼 두 채널 간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레이더스와 이마트가 공동 기획한 신제품은 오는 3월 이후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상파 3사와 IPTV 업체인 SK브로드밴드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푹과 옥수수가 하나가 됩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자들에 대항할 만한 토종 OTT가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유료 방송 시장에 빅뱅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 3사가 연합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푹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푹의 지분 30%를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OTT 옥수수는 그동안 약점으로 평가받던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푹은 SK텔레콤 2,700만 무선 가입자와 SK브로드밴드 1,400만 유선 가입자를 기반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양사는 국내 시장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서는 옥수수와 푹의 결합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현재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80%를 점유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에지오 플러스와 제휴해 IPTV 시장을 진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업체들의 공습이 심각해지자 국내 유료 방송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3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 가입자를 늘리고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SK 브로드밴드가 첫 출발을 끄는 것입니다. LGU+는 넷플릭스와 손잡은 것과 동시에 CJR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하연혜 부회장은 상반기 내에 인수를 완료할 것이란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KT 역시 합산 규제가 일몰돼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게 되자 딜라이브 인수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KT는 그동안 합산 규제로 인해 IPTV인 KT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시장 점유율이 33.3%를 넘어 추가 시장 개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업계 최대 화두는 디지털 강화죠.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보는 고객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웬만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디지털 뱅킹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쏠쏠한 모바일 가입 전용 적금 상품도 눈길을 끕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4% 할인된 가격으로 보낼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도 더했습니다. 모바일 뱅킹에 꼭 필요한 여수신과 송금 기능에 이색 서비스까지 탑재한 웰컴저축은행의 웰뱅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이 더 이상 오프라인 영업에 멈추지 않고 디지털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JT친의 저축은행이 2014년 업계 최초로 모바일 앱을 내놓은 데 이어 웰컴, SBI, OK 등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모바일 강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올해 9월 오픈을 목표로 계좌 개설과 대출까지 한 앱에서 구동할 수 있는 저축은행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순우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예적금 상품 가입과 대출 서류 제출까지는 가능하지만 대출 승인이나 출금, 이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올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중앙회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중앙회의 변화는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많았던 저축은행 업계가 디지털 뱅킹을 통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범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총집결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비장한 분위기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가 경제 활력을 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경제금융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는 행사지만 올 한 해가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란 긴장감이 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렇게만 하기에는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활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 개혁하는데 힘차게 뛰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금융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만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모험 자본이나 기술금융 확충, 또 이를 위한 기술평가 능력 제고를 당부했습니다.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보니까 아직도 금융 문턱이 좀 높다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특히 기술금융을 기대를 많이 하는데 기술금융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금융당국 수장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 살리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전통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자금 중개를 금융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자금 중개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혁신적으로 수행해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뇌졸중은 사망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후유증까지 있어서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뇌졸중 후유장애 환자들이 보다 다양한 재활치료를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재활기기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오팩트입니다. 오늘 IR+에서는 네오팩트가 가진 스마트 재활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오팩트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상장한 재활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아버지를 뇌졸중으로 여인 반호영 대표가 뇌졸중 재활과 알고리즘, 로봇 연구를 전공한 최용근 CTO의 제안을 받아 저렴하면서도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창업했습니다. 네오팩트가 개발한 라파엘 스마트 재활 솔루션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재활 프로그램과 로봇 기술로 개발된 재활 장비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종합 재활 솔루션입니다. 가볍고 작은 장비와 게임 형태로 제작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뇌졸중 등 신경계, 근골격계 환자들이 가정에서도 보다 재밌게 꾸준히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라파엘 스마트 재활 솔루션은 병원용과 가정용으로 나뉩니다. 병원용 솔루션은 현재 국립재활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50여 개 병원과 미국, 유럽 등의 병원 의료시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솔루션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원격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 인가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식으로 재활치료를 병원에서 수행을 하시는데요. 집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훈련을 마치 TV를 보듯이 수행하면은 손쉽게 재활치료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재활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온라인 서버를 통해 가정으로 보내고 환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그 결과를 다시 저장해 다음 치료에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에 환자의 정보를 전달해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원격 진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의 정보를 축적해 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오팩트의 대표적인 재활 장비로는 문재인 글러브로 유명한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가 있습니다.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는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들이 다양한 재활훈련 게임을 통해 손가락과 손목, 아래팔 기능의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치료용 기기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미국에서 개인 대여가 가능한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홈을 출시했고 그해 미국 가전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뇌성마비, 지체장애 등 손재활이 필요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의 소화용 버전 라파엘 스마트 키즈도 있습니다. 팔과 상체 기능 향상을 위한 라파엘 스마트 보드도 있습니다. 뇌졸중, 척추외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운동 능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유사한 장비인 라파엘 스마트 패그보드는 지난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라파엘 컴커그가 있습니다. 뇌졸중, 치매 환자를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식 수준, 주의력과 지각력, 기억력 등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네오팩트 홈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700명을 넘어섰고 이용자가 매달 1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매출로 이어져 미국 현지 홈 재활 사업 매출의 경우 진출 최태인 2017년 1분기 2만 달러에서 2018년 2분기 14만 6천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분기 평균 성장률은 47.6%에 달합니다.
네오팩트는 오는 2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에 의료 전문 법인을 설립하고 고객 증가와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회사 매각을 추진합니다. 김정주 NXC 대표는 자신과 부인 유정현 NX 감사, 개인 회사인 와이즈키즈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NXC는 일본 상장법인인 넥슨의 최대 주주고 넥슨은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넥슨의 시가총액은 약 13조 원으로 NXC 보유 지분 가치만 6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NXC가 따로 보유한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와 고급 유모차 브랜드 스토키 등의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전체 매각 가격은 10조 원에 달하리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NXC 측은 매각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지분 매각 사유로 과도한 게임 규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틀린 얘기라며 매각 추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국내 가구가 자산 가운데 27%를 연금 등 노후 대비용으로 쌓아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8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총자산은 9,884조 원이며 이 가운데 노후 대비용 금융자산은 2,69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노후 대비 금융자산 규모는 전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노후 대비용 자산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는 있지만 은퇴 후 필요한 월최소 생활비인 184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기준 순자산이 평균 6천만 원에 불과한 하위 그룹은 노후 소득이 최대 91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기초연금에 기댄 것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로 90여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투자가 30% 가까이 줄었는데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전년보다 17.2% 증가한 269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보다 20.9% 증가한 16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통 투자국인 EU와 미국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9%, 24.8% 증가한 반면 일본의 투자는 29.4% 감소했습니다. 한때 사드 갈등을 빚었던 중국으로부터는 238.9%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이 12월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4조 234억 원 증가했습니다. 두 달 연속 4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4조 원대 늘어난 것은 2년여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아우디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V9을 공급합니다. 엑시노스 오토 V9은 디스플레이 장치 6개를 동시에 제어하고 운전자 음성과 동작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타고솔루션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고솔루션즈는 법인과 개인 택시를 통해 택시 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택시 운송 가맹 사업자입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압구정 본점 등 전국 15개 점포에서 2019년도 설 선물 세트 예약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250여 개의 선물 세트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훈훈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가 주춤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한낮에는 4도로 예상됩니다. 날은 풀렸지만 공기가 좋지 못한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 정체로 인해 계속해 쌓이면서 중서부와 강원 영서, 호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제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고 먼지 농도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4도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동해안 건조경보가 내려지는 등 공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후부터는 동해 먼바다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차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며 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적으로 미세먼지가 계속해 나쁠 거란 예보인데요. 호흡기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토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산 뉴스 플러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